여러분들이 하실 룰은 13시대입니다. 그래서 13시대는 기본적으로 D20 룰을 사용합니다. D20 룰이라는 건 보통 D&D부터 시작했던 20면체를 굴려서 성공과 실패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악하는 판타지 룰 계열을 전부 다 D20 룰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D&D가 D20 룰에 해당하고요. 도금을 조금 줄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유명한 룰 중에서는 패스파인더, 그리고 또 유명한 룰 중에서는 D20 룰이 뭐가 있을까요? 섀도우런 같은 경우도 D20 룰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TRPG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플레이되는 게 사실 D20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적으로 설명드리면 13시대는 이제 기본 판타지하고 다른 게 마찬가지로 되게 뭐라 그럴까요? 드래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종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계라는, 그러니까 톨킨 세계관,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톨킨 세계관처럼 하프링, 그러니까 키가 작은 난쟁이들, 그 다음에 두어프, 그 다음에 엘프, 오크, 이런 종족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종족들이 등장하고, 그건 이제 나중에 종족 분야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 13시대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13명의 표상, 그러니까 각 진영을 이끌고 있는 거대한 인물들이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도와주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라이벌로 상정된 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1레벨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부터 이제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세계를 움직이는 13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의 라이벌이 되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들의 후원자,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나중에 보시면 우호적, 그 다음에 양가적이라고 해서 어떨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어떨 때는 나한테 어려운 과제를 주기도 하는 그런 인물. 직장 상사가 그렇잖아요. 항상 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나한테 힘든 업무를 막 주기도 하니까 그런 양가적 관계. 그 다음에 적대적이라고 해서 아주 나한테 나쁜 일 혹은 이 사람이 저주를 해서 내가 이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일반인으로 어떤 마을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큰 모험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제 13시대입니다. 그리고 고조주사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요걸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고조주사위의 가장 간단한 설명만 드리자면 고조주사위는 기본적으로 내가 전투를 하면 할수록 그 전투의 템포에 자기가 영웅이 익숙해져서 전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러니까 다음 라운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내가 명중치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6라운드가 지나면 총 플러스 6의 보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6라운드가 지나면 어쨌든 맞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전투가 한 6라운드, 7라운드, 8라운드, 최대 8라운드 정도면 전투를 끝내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D&D 같은 경우에는 적 상대방의 AC, 방어력이 너무 높으면 서로 못 맞추면서 전투를 막 1시간,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는 팀들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전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유저들은 더 잘 싸우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주 특수한 몹 같은 경우에는 고조주사위에 따라서 특별한 기능을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고조주사위 4 이상이면 HP를 회복한다든가, 혹은 내 몸이 히드라처럼 몇 이상이면 몸이 2개로, 3개로, 4개로, 12개로 갈라진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믹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주사위, 전투를 하면 할수록 명중이 잘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자, 이게 이제 개괄이고요. 13명의 표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자 대공입니다. 전부 읽지는 않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림자 대공은 도둑들이자 혹은 어떤 보물 사냥꾼 혹은 어떤 아주 오래된 신비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종족인지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림자 대공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림자처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음막에 쌓여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뭔가를 획칙하는 인물입니다. 대마도사는 아주 마법사의 탑에 살고 있는 수백 년간 보존된 그런 땅들을 관장하는 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세계 멸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법 실험들을 합니다. 대사제입니다. 13시대에 처음 태어났고요.
모든 종교의 메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의 신을 섬기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어떤 신들 또한 대사제가 메시아로서 작동합니다. 만약에 내가 뭐 불교를 믿어요. 그러면 이제 부처나 혹은 아미타불이나 혹은 뭐 그런 식으로 뭐 미륵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대사제가 전달해서 당신한테 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제인데 스님을 만들었다. 그럼 대사제가 아미타불께서 당신께 이러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을 시작했는가는 저랑 이제 그 캐릭터, 사제를 만든 캐릭터를 만든 플레이어가 서로 얘기를 해서 충분히 그러면 이 이야기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상의만 한다면 대사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한 유저와 마스터가 만들어낼 겁니다. 두오프 왕입니다. 조금은 표독스럽고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지라는 두오프들의 그 지하 왕국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보면은 실제로 포지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지하에 거대한 왕국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3시대가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13시대에 보면 내륙회라고 있거든요. 내륙회를 위시로 한 이 그 중간계에서 그 땅에 묻혀 있는 것들은 다 자기 소유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조금 욕심은 많고 고집스럽고 기술도 좋은 드워프들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삼두회입니다. 용 3마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용의 부활을 꿈꾸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용 3마리는 3명입니다. 청왕, 적왕, 그 다음에 흑왕 이렇게 있는데, 흑왕은 그 모든 첩자들, 자객들의 여왕이고요. 적왕은 파괴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톨킨 세계관에서 그 호빗 보시면은 그 스마우그라고 해서 그 모든 도시를 파괴하는 욕심 많고 그 레드 드래곤이 있거든요. 모든 도시를 파괴하는. 그래서 모든 도시를 파괴해서 막 모든 보화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애가 적왕이고요. 청왕은 주술사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천부적인 뭐 그런 뭐라고 엘리멘탈을 관리하는 그런 그 용이고요. 그 다음에 흑왕은 어떤 모략 계획을 써서 자기 원래 이 중간계는 최초의 용들이 다스렸거든요. 세계가. 그리고 나서 엘프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다음에 인간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최초의 용이 지배하는 왕국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3명이 힘을 합해서 다시 용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애들이고요. 시체왕입니다. 얘는 타락한 폭군이고 이 아이는 이전 시대에 사실은 그거였어요. 대마도사였어요. 아크메이지. 근데 이제 그 이전 시대의 아크메이지가 세계의 멸망을 막고자 암흑마법까지 자기가 손 쓴 겁니다. 어떤 세계관에서 혈마법이라고 할 거고요. 어떤 세계관에서는 흑마법이라고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타락한 마법까지도 손을 내기 시작하자 얘도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들과 언데드의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시체왕이고요. 그래서 영문으로 보면 얘가 리치킹입니다. 그래서 와우를 조금 해보셨다면 그 리치킹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귀술사입니다. 시면에서 그 13시대에는 시면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땅 깊은 곳에서는 그 타로타로스 같이 그 깊은 시면에서는 악마들이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 악마들을 조종하고 악마들을 소환하는 게 악귀술사입니다. 영문명으로는 디아볼리스트 해서 얘는 실제로 악마를 소환하는 애입니다. 악마를 소환하고 악마를 가지고 노는 애입니다. 그래서 되게 카오틱하다. 그리고 얘는 저는 기본적으로 얘의 심상을 누구로 가져갔냐면 그 할리퀸 혹은 조커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논리에 의하자면 어떠한 악한 일도 하지만 분명하게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마들을 이렇게 조금씩 소환해서 세계의 멸망을 막고 있다라는 자기 논리 또한 가지고 있는 게 악귀술사입니다. 다음은 엘프 여왕입니다. 모든 엘프들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엘프 여왕은 제 세계관에서는 천년 여왕이라고도 부르고요. 10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네, 얼마나 산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일단 100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천년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드 엘프, 하이 엘프, 다크 엘프, 할프 엘프조차 모두 엘프 여왕의 자손 혹은 동포 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별빛 궁전이라고 그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나중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별빛 궁전이란 곳에 살고 있고 엘프의 숲들에서 엘프들을 다스리고 있는 엘프의 여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크 두령,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대족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족장, 이건 적어 놓을게요. 대족장. 왜냐면 오크 두령 이러면은 뭔가 간지가 안 나잖아요. 13시대는 간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카오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라고 할까요? 이 오크들의 번영을 위한다면 어디든 습격하는 그런 몽골종의 징기스칸 혹은 누가 있을까요? 수부타이 이런 대족장입니다. 그래서 그 거의 전 그 13시대의 모든 도시들을 약탈하고 그다음 방화하고 오크들의 번영을 위해서는 어디든 자기 종족들을 끌고 가서 거기를 습격하는 이런 폭력적인 인물이 오크 두령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크 출신이고 싶다 혹은 내가 인간 출신이었지만 뭐 이를테면 인질로 잡혀가서 오크 두령 밑에서 전투를 배웠다 이러면은 오크 두령이 나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검투사가 될 수도 있겠죠. 오크 두령의 밑에서 검수를 배우고 탈출해서 어떤 검투장에서 멋진 용사가 되었다 이러면 오크 두령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나의 표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오크 두령의 힘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큰 드루이드입니다. 얘는 아주 폭력적인 그린피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해치거나 혹은 이 13시계를 파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간에 법 제도를 초월해서 다 박살내려고 하는 게 큰 드루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중립적이고 되게 자연 친화적인데 이 드루이드라는 게 숲에 지내면서 약간 야인처럼 지내거든요. 동물을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이게 약간 뭐라고 엘프 여왕과도 조금 맞닿아 있고 숲을 해치는 거라면 뭐든 다 좀 불편한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장은 얘는 흑기사 혹은 흑기사가 다크 크루세이더. 암흑기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암흑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투장은 내가 이 악마들 얘가 제일 사이가 안 좋은 게 악귀술사입니다. 내가 이 13시대를 멸망시킬 악귀들을 때려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아주 타락한 신 암흑신한테도 충성을 맺히며 그 충성을 맹세하면서까지도 내가 악귀를 때려잡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암흑기사입니다. 투장. 그래서 얘는 대사제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고요. 왜냐면 대사제는 그래도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면서 악귀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일단 이단이야? 악마를 숭배해? 그러면 일단 대가리 다 깨는 게 그 투장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폭력적이고 악마를 몰아낼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하겠다. 약간 악귀들에 의한 방공투사. 악귀를 때려잡을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한다. 세상을 쓸어버릴 수도 있다. 요런 애가 투장입니다. 황금고룡입니다. 모든 표상 중에 가장 선하고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심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틈이 아주 큰데 그 심연의 틈에서 가장 많은 악귀들을 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게 황금거룡입니다. 그래서 13시대의 수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기사와 모든 영웅들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리고 황금거룡의 부하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13시대를 정의롭게 만들거나 혹은 악귀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교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고룡은 위에서 말한 뭐랄까요 대사제하고 좀 친하지만 그리고 삼도회에 있는 용하고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레드드래곤, 블루드래곤, 그 다음 블랙드래곤이지만 황금고룡은 얘는 그거더라고요. 골드 그레이트 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거대한 그 황금 드래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그 삼도회하고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인간 제국을 모두를 다스리고 있는 게 황제입니다. 그래서 13시대는 용제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용으로부터 그 약간 뭐라고 할까 피가 섞인 그런 황제가 다스리는 용제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엑시즈라고 해서 수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혹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제 체스의 별장이라는 걸 하게 될 건데 거기서는 이제 도시가 크게 드러나진 않고요. 제가 그 자작 시나리오로 2편, 3편 쓴 게 있는데 그 중에서 2편이 황금광산이 되는데 황금광산은 용제국 수도의 근처에 있는 가장 큰 상업 도시인 글리터 하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되는 내용이 이제 황금광산이고요. 3편은 제가 파수등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제국 가장 변경에 있는 그 등대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희망봉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되게 먼 바다를 여행하러 다니는데 그 먼 바다를 밝히는 등대. 거기서는 뭐 해적들도 출몰하고 그 다음에 그 오크 두룡도 약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거기 근처입니다. 그 뭐지 시체왕의 영역 근처라서 거기서 파수등대에서 이제 신성한 등대를 밝혀가지고 그런 약탈들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표상들의 가치관을 눈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얘가 질서선, 얘가 황금고룡, 그 다음에 중립의 선, 얘가 대사제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뭐지 용제국 황제, 제국의 황제, 그 다음에 대마도사, 그 다음에 두오프 왕, 그 다음에 드루이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엘프 여왕 등등 되는데 요거는 다 모르셔도 된다. 왜냐면 내가 믿고 따르는 표상들은 나한테서는 가장 선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D&D에서는 9가지 부류로 그 9가지 부류로 이렇게 그 가치관이란 걸 나눕니다. 근데 13시대에서는 이 가치관 시스템을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조금 낡은 거라서 질서의 선, 중립의 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만들 때는 실제로 가치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D&D가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용제국 사람들의 전반적으로 대중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포악하고 좀 악한 애들이 그 뭐지 악귀술사, 그 다음에 대족장, 오크두령 이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좀 선하지만 그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아주 끔찍한 일도 벌이는 애들이 투장, 그 다음에 시체왕 정도가 될 겁니다. 장비와 요거는 한번 쑥 넘어가고요. 종족. 여러분들은 종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캐릭터를 만들 때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종족을 조금 더 지나서 뭐 한 올 겨울쯤에 그 만약에 서브 파티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시키면 종족을 더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종족은 굉장히 많습니다. 30개 넘게도 제가 추가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3시대 시스템에서 지원한 종족은 총 11개입니다. 인간, 두오프, 오크, 다크엘프, 우드엘프, 하이엘프, 엘프, 노움, 하프링, 기계인, 신종족이 있는데 요 도표에 보시면 2하고 2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인간은 어디서든 2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종족 어드밴테이지로 내가 인간 종족을 하면 근력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중 하나라는 거. 대신에 그러면 2 붙어있는 건 2를 2개 가져가서 4를 가져가느냐? 아닙니다. 두오프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뛰어나거나 매력이 뛰어나다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종족을 선택하시면 이 둘 중 5하다. 네,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신성족도 매력을 선택하거나 혹은 선택으로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종족 보너스라고 해서 이 아무데나 들을 수 있는 스킬하고 추가 특기라 그래서 내가 그 종족을 선택하시면 어떤 특기를 하나 가져갑니다. 인간 종족은 자기 종족에 종특이 없는 대신에 기본적으로 공통 특기 중이나 혹은 직업 특기 중에 특기를 하나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고유 종족 특기가 없고 선수 피승이라는 걸 가져가시는데
선수 필승은 여러분들이 이니셔티브 공격 굴림을 할 때 20D를 굴리거든요. 20D 플러스 민첩 보정점 해서 여러분들이 높은 순서대로 먼저 공격합니다. D20 전투는 내가 먼저 공격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면 몹을 먼저 내가 안 받고 때려서 쓰러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20D를 굴려서 둘 중에 높은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선수 필승은 아주 좋은 기본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사급 특기는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레벨이 올라가서 5렙 이상 찍으면 그때 선택을 해볼 수도 있는 2차 전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오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고작 그거냐 이러면서 고유한 이런 특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종족의 외형을 보고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종족 보너스를 또 마음에 든다면 맨 마지막에는 종족 특기까지 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 종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종족 특기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전 배부로 이 문서를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시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족 설명은 넘어갈 거고요.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래스는 총, 도적, 레인저, 마법사, 사제, 성기사, 야인, 음유시인, 그리고 주술사에서 전사는 제외하겠습니다. 왜 전사를 제외하느냐? 전사는 사실 야인이나 성기사로 표현됩니다. 혹은 레인저로. 근데 이제 전사로 하시면 손해를 보시게 돼요. 전사클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전사를 하고 싶다, 레인저를 하거나 혹은 피통이 더 많은 야인을 하시거나 혹은 짱짱하고 내가 방어력이 좋은 탱커를 하고 싶다, 성기사를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회복 주사위도 더 크고요. 장갑도 성기사가 훨씬 더 높게 가져갑니다. 16. 전사는 15밖에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15가 뭐냐면 적이 주사위를 굴렸을 때 15 이상이 나와야지 전사는 맞는데 성기사는 16, 그러니까 1이 더 높아요. 방어점이. 그래서 내가 단단한 캐릭터를 가져가고 싶다. 압도적으로 성기사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굳이 전사를, 그리고 전사는 스킬 기믹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나중에 열어드릴 거냐면 제가 나중에 확장서풀을 전사를 우선 추가할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사 추가할 때 직업을 한 5개 정도는 더 추가할 거예요. 전사, 드루이드, 여기선 기본 직업에서는 없지만 전사, 드루이드, 그 다음에 시체술사,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챔피언, 그 다음에 몽크 아닌데 뭐 하여튼 그 직업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추가할 때 전사 리오코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이 있고 이 직업 내용도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도적, 내 몸을 숨기면서 상대방을 스닉 어택, 그러니까 내가 은신했다가 팍 튀어나오면서 뒤에서 한번 콱 한 방 한 방 데미지가 세지만 조금 잘 숨어 다니면서 전투하고 정면에서 전투는 조금 약하지만 데미지가 한 방 한 방 강한 캐릭터를 하고 싶다. 로그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기믹이 조금 어렵습니다. 레인저, 근딜 레인저와 원딜 레인저가 있는데 화살을 원거리에서 쏘거나 혹은 내가 동물 친구를 데리고 다니거나 혹은 내가 마법도 조금 사용하면서, 마법을 잘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마법을 마법사의 절반 이하로 사용하면서 뭔가 약간 여러 가지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레인저입니다. 그래서 근딜 레인저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딜 레인저는 약간 쌍수 전투를 합니다. 무기를 2개 들고 상대방을 찢어버리고 싶다. 네. 대신에 여러 명이 적이 붙으면 근딜 레인저는 조금 위험합니다. 피통이 작고 그다음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근딜 레인저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순간 화력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리고 그 1대1 전투는 강력하지만 단체전으로 붙으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마법사, 기본적으로 13시대 그 다음에 D&D의 마법사들은 유틸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매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 AOS 장르에서 상대방을 묶고 기절시키고 얼리고 요런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위저드, 마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제입니다. 사제는 기본적으로 사제 이름이 힐러라고만 생각하지만 힐도 되고 탱도 되는 게 사제입니다. 대신에 사제는 뾰족한 무기를 못 다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제 기본적으로
D&D를 안 해보셨다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나중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는 그 뭐라 그러지? 얘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신을 선택해야 되고 요런 게 있거든요. 그 뭐지? 그 스킬에 보면은 보자. 어디 나와 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죠. 만약 내가 스님이 되고 싶다. 혹은 이슬람을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은 뭐 이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교회라든가 성당의 사제나 혹은 목사님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전쟁 목사, 전투 사제, 수행 사제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싸움도 잘하고 신성 마법을 쓰고 싶다. 사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제도 여러 가지 사제가 됩니다. 근질 사제도 가능하지만 내가 마법만 쓰면서 근데 대신에 이제 원거리 사제는 근거리 사제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대신에 원거리에서 조금 안전하게 주로 남들의 힐을 챙기면서 원거리 마법을 뿅뿅 쏘고 싶다. 사제 가능합니다. 성기사는 이제 전사랑 사제 마법을 약간 섞어 놓은 게 이제 성기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성기사는 스마이트라고 해서 강탈한 게 있거든요. 신성력으로 그 상대방을 후려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정님이 이제 그 만약에 모의전에 참가하시면 요 그 성기사로 들어올 건데, 이 성기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고 짱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정님 캐릭터가 마음에 드셨다, 그럼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세션하는 18일날 성기사로 만들고 오시면 생각보다 전면전에서 싸울 때 되게 단단하고 한 방 한 방 강력한 캐릭터를 연기하실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기사가 조금 심심한 기믹이 있습니다. 막 그 마법사처럼 막 여러 가지 스킬을 뿅뿅 난사하는 그런 아이는 아닙니다. 야인입니다. 야인은 바바리안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아블로에.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큰 양손무기를 사용하거나 혹은 양손무기 2개를 사용하거나 혹은 한 손무기 2개를 사용하면서 거의 전방에서 적을 찢습니다. 대신에 얘는 방어력이 조금 낮고, 대신에 얘는 모리 사냥이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 어떤 스킬, 돌개바람, 휠윈드라는 스킬 찍으면은 정말 그 디아블로의 그 바바리안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주위의 몹들 다 찢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휠윈드를 쓰고 나면 일정 순간 자기의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맞기도 잘 맞아요. 그래서 죽기 아닌 까무러치기로 적을 빨리 죽이고 그걸 못하면 자기가 눕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릴 있는 캐릭터를 하고 싶다, 딜이 세고 스릴 있는 캐릭터를 하고 싶다, 야인입니다. 네, 그래서 야인이란 건 꼭 원시인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약간 똑똑하고 현명한 야인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간 문명인이 아니다, 그 약간 산악의 부족, 그 다음에 그런 인물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유시인이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초반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에 가장 복잡합니다. 얘는 그 기본적으로 그게 뭐였더라? 얘는 노래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의 표상 점수를 다시 굴리게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노래를 연주해서 파티 전원한테 버프를 막 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OS 롤 같은 장르에서 버퍼가 음유시인 혹은 버퍼가 사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킬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음유시인도 여러 가지 음유시인이 있다. 하지만 음유시인이 기믹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룰북을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페이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레인저라든가 사제라든가 도적은 사실 제가 만약에 드리는 그 뭐라 그러지? 제가 룰북 발췌본이 있어요. 그게 한 4장밖에 안 되는데 음유시는 아마 5장인가 6장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두 장 더 읽으셔야 돼요. 빽빽한 글자를. 그래서 그게 차이 난다. 전사는 일단은 코어북 전사만으로는 너무 구려서 일단 선택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캐릭터 만들 때는 전사는 배제할 겁니다. 왜냐면 클래스 성적이 그 베이직 바닐라 룰북만 보면은 얘는 심심하고 재미없고 좋지가 않습니다. 기왕이면 차라리 성기사나 야인이나 레인저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똑같은 컨셉을 가져가더라도 레인저, 성기사, 야인이 훨씬 더 많은 딜 기대값을 가집니다. 얘는 그 고점이 낮아요. 고점이 낮고 저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술사는
얘는 천부적인 그런 마법 사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소서러라고 얘기하는 원소를 다루는 애들. 원소술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는 그 청왕이라고 해서 블루 드래곤의 피를 이어받은 애들도 있습니다. 용족의 피를. 그래서 용족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혹은 용족 주술사로부터 자기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법을 엘리멘탈 마법을 자연스럽게 다룹니다. 그래서 뭐 번개를 쾅 체인 라이트닝 볼트를 쏜다던가 혹은 입에서 불을 뱉기도 합니다. 산을 뱉거나. 그래서 원래 나는 그 이런 원소에 특화돼 가지고 마법을 쓰는 이런 전투 마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특이하게 매력으로 마법을 씁니다. 자신의 매력으로. 그래서 내가 매력적이고 그다음 마법도 쓰는 캐릭터 하고 싶다? 그럼 주술사입니다. 그 단점이 뭐냐? 주술사는 방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만약에 그 다구를 맞는다. 얘 그냥 바로 쓰러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실 때 항상 눈치를 봐가면서 그 우리 편이 어떻게 포진했는가를 보면서 옆에 잘 싹싹 숨어서 전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편을 주술사들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럼 주술사의 장점은 뭐냐? 얘는 마력 수집이란 걸 해서 데미지를 2배로 뻥튀기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순수 짝수가 나오면은 마법이 체인 라이트닝 볼트 같이 이렇게 A라는 적을 때리고 B라는 적 또 때릴 수 있습니다. 짝수가 나오면 짝수가 나온 대로 마법을 계속 쓸 수 있어요. 그 턴에. 그래서 한꺼번에 맵에 있는 애들 싹 쓸어버리기도 합니다. 운이 좋으면. 그래서 아주 그 짜릿한 한방 데미지를 마법 한방 데미지를 보여주는 게 주술사다. 위저드랑 비교하면 위저드는 시식이 넣는 애고요. 주술사는 딜러입니다. 원거리 딜러. 원거리 마법 딜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재능은 나중에 재능은 지금 설명해 놨겠네요.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레벨 3렙으로 시작하실 거거든요. 3렙으로 시작하실 때 이제 재능이라는 걸 가집니다. 재능은 1차 전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성기사라도 어떤 재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제 같은 경우에는 고유 영역이라는 걸 가집니다. 내가 뭐 사랑의 영역을 가져갈지, 사랑의 사제가 될지, 혹은 복수의 사제가 될지, 정의의 사제가 될지, 힘의 사제가 될지, 내가 언데드 퇴치 그런 사제가 될지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제의 스타일이 확 바뀝니다. 힘 사제를 가져가시면 내가 전방에서 딜링을 하면서 엄청난 데미지를 때려 박을 수가 있고요. 사랑의 사제를 가져가시면 그 나중에 표상 굴림을 다시 굴리거나 혹은 회복의 사제를 가져가시면 내가 내 레벨만큼의 그 회복실 힐링을 더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제도 1차 전직 특화를 할 수 있는 게 재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재능은 어떤 그 사제의 3렙 레벨에 따라서 몇 개가 주어진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캐릭터를 만들 때 3개 가져가고요. 5렙 때 하나씩, 5렙 때 8렙 때 하나씩 추가되는 기믹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고른 3개를 꾸준히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눈달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시나리오 가시면 그걸 그 스킬셋을 싹 제가 털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캐릭터로 가지만 다음에는 그냥 사제라는 것 그리고 그 캐릭터의 고유한 것 만약에 나는 용제국의 3번째 왕자다 라는 그 설정만 가져가시면 나머지 이 재능이라든가 특기를 스킬도 초기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특기는 2차 전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이 오를 때마다 이 특기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2렙 때는 뭐 모험가급 특기 몇 개를, 3렙 때는 뭐 모험가급 특기에다가 5렙 때는 용사급 특기를 해서 모험가급 특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특기, 용사급 특기는 모험가급 특기보다 좀 더 강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스킬을 나중에 여러분들은 선택하게 될 거거든요. 그 스킬을 강화시켜주는 한 줄입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스 피트를 찍으면은 명중도에 4를 추가한다. 혹은 데미지가 1D6에서 1D8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한 줄이 속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기까지 찍으셔야지 이 어드밴스 피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2차 전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은 스킬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투 판정은 오늘 전투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13시대는 그 일반적인 그 드라마 씬, 그 다음에 전투 씬, 그 다음에 휴식 씬,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투가 생각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투에는 어떤 걸 할 수 있는가를 이 전투 판정, 그리고 룰북에서는 158페이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 전투 판정부터 휴식까지는 제대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도가 이제 보이시는 지도가 13시대 지도인데 영문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한글 지도를 제가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실제로 세션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FVTT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지도도 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휴식, 여러분들은 휴식하면서 자원을 회복하실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중간 휴식은 제가 꽤 많이 드릴 겁니다. 한 3번, 4번 정도 드릴 건데, 완전 휴식은 이제 세션이 끝나야지만 완전 휴식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 휴식 때는, 짧은 휴식 때는 여러분들의 HP를 회복하거나 자원 중에 일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충전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굴려볼 수 있다 라는 거하고, 완전 회복은 여러분들이 주문 중에서도 1일 주문하고 그 다음에 그 상시 주문, 그 다음에 충전 주문, 이렇게 크게 3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충전 주문은 내가 20D를 굴려서 거기서 나온 11 이상, 16 이상 다이스가 나오면 휴식 때 일정 확률로 다시 이 능력이 회복되는 자원이고요. 1일 주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몇 번 딱 쓰면 그게 끝입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이, 1일 주문 하루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타이밍에 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투가 아주 중요하고, 첫 번째 전투에서 팀원이 위기에 처해졌다, 쓰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나중에 이 그 소모된 자원을 꼭 이 휴식을 통해서 회복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을 표상 점수로도 회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막 설명을 해도 머릿속엔 잘 안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쓰고 싶으면 1일 주문이라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아끼지 말고 쓰십시오. 아끼면 똥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쓰시면 돼요. 그리고 상시는 마법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상태 이상. 상태 이상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충격을 제외하고는 충격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눈으로 훑고 오시면 됩니다. 기억은 못해도 돼요. 나중에 내가 혼란임이나 고정이나 어지러움이나 쇠약이나 내가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이거 크리 수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D20에서는 20면체가 나오면 크리입니다. 근데 이를테면 내가 만약에 그 크리 수치를 낮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킬이나 혹은 마법이나 이런 걸 사용하거나 혹은 버프를 받아가지고 그 크리 대성공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혹은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하면은 크리 수치를 5까지도 낮춰요. 그래서 15가 나오면 무조건 크리거든요. 20이 크리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크리가 터지면은 이제 데미지를 2배로 주고요. 크리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5가 크리다, 13, 14가 나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럴 때 제가 상태 이상을 요런 강함을 제외하고 나서는 드릴 겁니다. 뭐 고정이라든가 어지러움이라든가 뭐 공포라든가 저해라든가 취약이라든가 이런 걸 드릴 겁니다. 요것도 강함으로 적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10이군요. 그래서 뭐 취약을 주실래요? 저해를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 이상을 주면은 다음 자신의 공격까지 이제 그 몹은 그런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동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태에서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특별한 클래스를 선택 안 하고 특별한 시시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클리어와 가까운데 아쉬운 숫자를 뽑았다, 다이스로 뽑아냈다, 이러면 이런 상태 이상을 한 라운드 동안 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요사의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얘한테 저해를 줄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태 데미지를 빡 주면서 이 상대는 제 공격을 막고 몸이 공포를 느끼고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수도 없고 오직 기본 공격만 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선언하시면,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상태는
이 상대는 저해에 빠집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묘사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RP를 공격 사이사이에 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크리에 가까운 숫자를 뽑아내면 말이죠. 그리고 그냥 명중만 했는데 좀 숫자 다이스가 낮다. 이러면 이런 거 없이 그냥 심플하게 네, 데미지 얼마 뽑았네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뭐 투명이나 뭐 마무리 공격, 그 다음에 붙잡기, 순간이동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처음에 다 모르셔도 됩니다. 눈으로 한 번만 읽고 오시면 제가 세선 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왜 이게 안 넘어가? 아 그렇군요. 문서가 요게 다르군요. 그러면 잠깐 페이지 숫자를 그 룰 요약 카드라고 제가 따로 드렸을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룰 요약 카드를 그 나중에 보시면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채팅 바이오도 따로 남겼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3시대의 기본적인 룰 설명이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방송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마이크 다 켜주시고 이제 저랑 함께 시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컷.